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만 나이가 적용돼 한 살 더 먹는 건 피하지만 노후 걱정까지 피할 수는 없겠죠. 노후 대책의 첫 번째로 꼽히는 국민연금 역시 기금 고갈 우려로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개혁 방향의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 대담은 국민 모두의 관심이자 근심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네, 연금 개혁과 관련된 신년 특집 대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이시죠.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연금 전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 개혁의 고동은 지금 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깃발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이 연금 기금이 고갈될 거다 이런 걱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기금이 언제 어떻게 고갈이 되는 겁니까? 제가 1차 때 2003년 1차 때부터 지금 금년 2023년 예. 5차례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하는데 네. 그 5차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예. 또 공교롭게도 이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가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금 소진 시점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네, 따라서. 4차 국민연금 재정 개선이 2018년에 실시가 됐는데 예. 그때 정부의 공식 발표는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2057년요. 그런데 네. 2020년에 이제 국회 21대 국회 개헌 기념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또 재정 추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 2055년으로 2년이 좀 앞당겨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를 쓰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저도 연구자니까 예. 제가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추계해 본 거에 의하면 네. 이건 좀 낙관적인 가정을 썼습니다. 예. 2056년으로 정부 공식 추계보다는 1년 좀 앞당겨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더 빨라지는 거죠. 시점이. 그러니까. 그러나 조건에 따라서 네. 많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추계 기금 소진 시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부분을 좀 처음부터 좀 강조를 하는 말씀 드리고 좀 가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뭡니까, 황교안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논란을 벌였던 해프닝이 뭐냐면 예. 재정 안정화 방안을 가지고서 기금 소진 시점 1년, 2년, 3년 연장하면 그걸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예. 저는 뭐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지만 그건 올바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고 굉장히 반대 논리를 폈었는데요. 왜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2002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처음 실시한 1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기간을 7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3년이면 70년이면 2073년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70년 되는 연도 말 적립배율 2배, 그러니까 그 70년 되는 연도 말에 나가는 어떤 연금급여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년치 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7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70년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건가 보다는 예. 기금 소진 시점 1, 2년 뭐 연장되고 당겨지는 부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이 됐지만 예. 70년 뒤인, 그러니까 2018년에 70년 뒤면 2088년이 되는 거죠. 예. 2088년에 정부의 공식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 이후, 그러니까 2057년 기금 소진 시점 이후 2088년까지 예. 계속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소진이 소진이 됐다는 건. 됐으니까 계속 적자가 들어가는 그 이게 경상가긴 하지만 정부가 경상가로 보통 이제 수치를 발표하니까 저도 경상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2057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2088년까지 누적 적자가 예. 1경 7천조 원이 넘어요.
일경 7천조 원. 경이라는 단어 뭐 상상할 수가 없고 익숙하십니까? 뭐 다 와닿질 않네요. 일경.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또 좀 시산을 해보니 예. 2018년이고 작년이 2022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네. 저희가 시산을 해보니 그 수치가 2경을 넘어서 2경 2,500조 가량이 되는 거예요. 적자 불과 누적 적자가. 누적 적자가 2경을 그러니까 넘어선다. 그걸 현재가로 따지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700조.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국민연금의 건강한 재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금 소진 시점 1,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태어나고 노동시장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금 소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사망할 때까지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0년의 재정 평가 기한을 설정한 거고 예. 그 처음부터 그 의도를 제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기금 소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7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70년 후에 우리 국민연금 재정이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네, 그걸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는데. 아 우리 상황이 이러니 예.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해서 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또 MZ 세대들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예. 92년생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 굉장히 아주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인용한 건 국회 예산정책체 추계 결과를 인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걸 갖고 이제 언론에서 네. 많이 이제 보도를 그렇죠. 했는데 그 92년생이 2055년이 되면 연금 받는 딱 시점입니다. 연금 받기 시작하는. 근데 기금이 소진되고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70년 재정평가하는 기간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 그걸 갖고 대처를 해야 그러니까. MZ 세대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70년도 후에 재정 상황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국민한테 솔직히 더 공개를 더 했더라면 지난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이 좀 빨라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네요. 예, 우리 저 사회자님은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런 상황, 심각한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그리고 거죠.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 그러면서 기금 소진 시점 1년, 2년, 3년 늘어나는 게 이게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보험료 조금 올리면서 더 받을 수 있다. 이게 재정 안정화 방안이다. 예. 눈 가리고 아웅을 한 셈인데 그것조차도 여튼 못했습니다. 그것조차도 1년을 뭐 당기고 안 당기고 이런 상황조차도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이면 이 연금의 심각성, 적자 우려의 심각성은 잠깐 언급하신 MZ 세대들이 더 걱정해야 될 텐데 지금 MZ 세대들은 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제가 그 건전재정 포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 네. 기억으로 11월 3일, 작년 11월 3일에 예. 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 하신 분이 그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서 저를 이제 토론자를 불러주셔갖고 네. 갔는데 그때 그 주제가 뭐냐면 예. 서울대 고병구 학생이 이제 발표한 건데 학생이 네, 20대 110명, 115명을 대상으로 예. 국민연금 관련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제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토론했는데 그 20대 110명, 115명이 이제 나온 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제일 충격적인 건 이제 못 받는 돈. 못 받는 못 받는 돈으로 돈. 국민연금을 생각한다. 아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해변의 모래성. 올해성 그 무슨 무의미한 네, 그다음에 쓰러진다.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국민연금을 있으니까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20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우리 노후를 책임질 이런 튼튼한 버팀목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래성 정도로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기성세대들은 당신을 걱정할 거 없어. 나중에 세금 걷어서 주면 돼. 아, 세금 걷어서.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너무너무 후한무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예. 그렇게 좋던 시절 지금보다 경제 성장도 좋았고 인구 구조도 좋았지 않습니까? 예. 출생률도 높았고 예. 그럴 때 24년 동안 자신들은 보험료를 단 1%포인트도 못 올리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걱정하지 마라. 연금제도란 세대 간 부양이다. 그 젊은 세대들이 경제활동 인구들이 퇴직한 세대를 이렇게 부양하는 거다. 예. 세금 걷어서 하고 보험료 걷으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김에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이 소진되면 예. 그러니까 그 기금이 소진되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때 보험료나
그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정부 공식 발표 쪽에서는 그걸 부가방식 보험료라 그러는데 네. 기금이 소진된 이에 부가방식 보험료가 한 35%로 나오고 있습니다. 35%.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가 작년에 추정을 해보면 예. 그게 38%로 3%포인트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처음부터 굉장히 네. 길어졌는데 보험료 9%에서 1%도 포인트도 24년 동안 못 올리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예. 우리는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 더 걷어서 당신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 해변의 모래성 못 받는 동 사상누각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 대한 MZ 세대들에 대해서 이 국민연금 생각하는 믿음을 못 줬는데, 자, 믿음을 이제 뭐 주겠다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연금 개혁을 시작하겠다는데, 국회에 지금 연금 특위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 민간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우리 위원님 이제 민간 자문위원이신데, 그러면 거기서 어제 국회 보고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큰 틀은 어떻게 고치게야만 된다 이렇게. 일단 뭐 보고를 했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되기 전에는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근데 언론에서 굉장히 오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상당수 언론들은 예. 민간 자문 국회 특위의 예.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걸로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간제도 보험료 더 내고 예, 받는 것도 연금액은 더 받는 받는다. 쪽.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특위 자문위원 전체에 있는 카톡방에도 이거 잘못됐다 합의한 적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자 신문에도 상당수 언론에서는 예. 더 내고 더 받는 걸로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 그럼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그 합의된 거는 좀 오보라고. 저희가 하고. 일부 언론 그러니까 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김현명 공동위원장께서 뭐냐면 저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께서 우리는 두 개를 병렬적으로 나열했다는 겁니다. 두 개라면 어떤 거? 예. 하나는 지금처럼 받고 보험료를 더 올리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재정 안정화 방안 하나 하고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그대로 두고 유지하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올리면서 급여도 조금 올리는 거.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됐던 절반은 맞네요. 하나는 근데 그게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어요. 네. 두 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 이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였는데 예. 그건 이 절반이 맞는다 그러면 말이 이제 이건 굉장히 그렇군요. 그러면 심각한 거죠. 최종 결론을 언제 어떻게 낼 거예요? 뭐 결론을 내도록 노력은 해야 될 텐데 그러고 또 결론 내려고 그러는데 뭐 자문위원회 쪽에서는 1월 말까지 일단 달인 하나를 도출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네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팔러시 믹스에 대한 조합이 될지 뭐 어느 쪽 안이 많았습니까? 더 내고 더 받는 것, 더 내고 똑같이 받는 것.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는 안 하고 그동안 국회 연금 시간이 많지 뭐 한 달 조금 더 됐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서 다른 뭐 아젠다 세팅 등등 하면서 또 자문위원회 위원별로 또 연구 과제들 선정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논의를 못했고요. 어제 보고된 내용은 특위에서 자문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논의할지 그 주제가 뭔지 방향이 뭔지를 보고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네. 결론이 다 났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일단 그러면 좀 많은 언론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고 병렬적 안을 제시했다. 더 내고 더 받느냐,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느냐. 1월 말쯤 단일안 마련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연금 최고의 전문가로서 둘 중에 하나, 연금 자문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연금 전문가로서 볼 때 어떤 안이 합리적인 거예요? 더 내고 더 받아야 됩니까? 더 내고 덜 받아야 됩니까?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사장님께 지금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차 베이비붐 세대는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예. 720만 명으로 추정됐는데 그 사이에 한 20만 명께서 이제 또 사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요새는 한 70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대들이 한 해 7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0년대쯤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는데 예. 이분들이 한 해에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네. 근데 재작년에 합계 출산율 작년이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2년 합계 출산율 0.81. 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한 해 태어난 그 신생아 출생자 수가 26만 명입니다. 26만 명이 예. 70만 명 아니면 100만 명을 부양해야 되는 게 되는 우리나라예요. 겁니다. 예. 반면에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좋은 나라들은 예. 지금 우리 수준의 연금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 9%의 2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질문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질문?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더 내고 조금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뭐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연금 개혁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연금을 받는 금액이 노후를 보장하는 충분한 돈이 안 되니까 생활의 어떤 형편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좋으니까 더 내고 더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건 뭐 누가 더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좀 있겠습니까? 많이 더 내고. 많이 더 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정도 받는 것도 다른 나라처럼 MZ 세대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 그러면 지금의 2배를 내야 됩니다. 지금의 2배나.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연금을 받는 나라들의 평균적인 보험료가 18%에서 20% 수준입니다. 저희는 9%니까 2배 이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해만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1988년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오랜 역사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급여율도 여기 아까 자막에는 43%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올해 42.5로 0.5%포인트가 더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42.5. 작년이 43이었고요. 근데 처음에는 70%로 시작해서 보험료를 3%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담하고 받는 거에 괴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험 연금을 더 받으려면 지금보다 이른바 소득 대체율을 더 높이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되니까 과연 국민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수용성이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시네요. 뭐 걱정은 아니고 저는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면 우리가 IMF 경제위기 때도 어려운 금모기 하면서도 헤쳐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연금 제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조금 더 내면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부분을 저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 또 강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진도는 안 나가지만요. 우리 국민연금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아까 제가 뭐 보험료 3% 내면서 70% 소득 대체율 급여율 말씀을 드린 게 이미 우리 국민연금에서 약속한 국민연금 가입자분들한테 연금을 드리기로 한 액수 총액을 따지면 그게 2,500조가 넘어갑니다. 2,500조? 정부가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2,500조. 추전을 해보면 2,500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적립금 갖고 있는 건 900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천조에 곤육박하는 거죠? 천조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 별로 또 안 좋습니다. 깨먹었으니까. 네, 작년에. 그렇군요. 그래서 한 900조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최소한 1,500조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쪽 분야에 또 저하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900조, 1,000조 가까이 돈을 갖고 있는데 윤석명 저런 친구들은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하다 그래서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연금을 주기로 한 국민한테 다 줘야 될 돈이 한 2,500조라고 그런 얘기죠. 그걸 전문 용어로 unfunded liability라 그럽니다. 미적립 부채라고 세계은행 같은 데서 그걸 공식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실질적인 부채인 셈인데 국민한테 줘야 될. 우리 사회자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매년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 충당 부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게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충당 부채를 발표를 안 해요. 국민들이 무서워할까 봐. 아니요. 그럼. 국가가 국민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 그럼 국가가 사용자가 아니면 우리 1,500조 누가 부담합니까? 누굴 믿고 우리가 지금 거기 있습니까? 국가를 믿어야죠. 그러면 그 계산해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이 무책임하게 방기하는 무책임한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네요. 전체적인 연금 재정 추계 상황도 제대로 발표 안 하지, 뭐 정부의 어떤 부채도 제대로 발표를 안 하지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주 정상적인 국민분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우리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 자식 손자 세대 어렵게 사는 거 우리 방치하면 안 돼. 전 그런 식으로 금방 여론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저희 시청자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생각을 달리할 것 같은데, 어제 민간 자문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나이 지금 만 59세까지죠. 또 연금 받는 나이 2033년에 만 65세. 그것도 조금 늦추자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논의할 방향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이제 미쳐야 또 된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이거 우리가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50도 안 돼서 또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연금 문제가 그렇게 이제 국민들하고 대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는 이제 만 59세까지 의무 납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의무 납입의 의미가 뭐냐면 의무 납입 연령이 예를 들면 60세, 61세로 올라간다 그러면 올해 이제 수급 연령이 만 63세가 됐거든요. 59세에서 60세, 61세, 62세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이 예를 들면 만 62세까지 SBS 직장을 다니신다 그러면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의무 납입 연령이 59세에 묶여 있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다 부담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업 제가 근무하더라도 회사에서 의무 납입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이제 많은 국민들이 2018년 4차 지정계산 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조선시대 때 뭐죠? 그 죽은 사람한테 세금 매기는 것처럼 이거 뭐 우리 소득도 없는데 우리 죽으라 그러는 거냐 그러는데 여기서는 소득이 있어야만 이게 아니 제가 걱정하는 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나이가 지금 만 59세인데 이걸 좀 더 늘린다. 60세, 61세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지금 뭐 정년도 60세 되기 전에도 기업에서 막 잘려 나가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걱정이 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것도 이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뭐 제가 영어 표현을 영어도 못하면서 좀 죄송한데 all one 아싱이거든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 연장해달라. 이런 주장들을 노동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임금 취업 절벽으로 청년층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청년층들, MZ세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만큼 좋은 직장에서 생활하셨으면 됐지. 5년을 더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그 어떤 정년 연장 문제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에 인센티브 주겠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본 예를 들게요. 일본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본 잘하는 거 우리가 배워야죠. 그러니까 연금 제도도 일본은 100년 뒤에 줄 돈을 갖고 있어요. 공무원 군인 연금 줄 돈을 갖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럼 그런 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65세까지 그 고령 근로자들이 대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일하느냐면 SBS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SBS 여기서 비즈입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년이 되면 일단 퇴직을 하십니다.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으로 인해서 그 처음에는 한 60% 정도 급여를 받고 나중에 한 64세가 된다 그러면 한 3, 40%를 받는데 그러면 이게 월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사용주나 또 우리 사회자님도 좋을 수 있는 게 월급은 좀 줄어들지만 사회보험료 이런 등등을 정부가 한 절반 정도 지원해 주면 그렇죠. 굉장히 이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나중에 나 노후 준비 안 됐다. 나 빨리 나와서 이게 먹고 살 거 없다 그래서 모두 세금으로 기초연금 뭐 50만 원, 100만 원 달라는 것보다 이게 비용이 훨씬 적게 된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늦추려면 정년 연장과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년 연장 얘기를 하려면 임금 체계와 제도를 바꿔야만 된다. 뭐 그런 걸 강조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혁도 고령 친화적인 어떤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사용자도 큰 부담이 안 되고 또 뭐 큰 부담 없이 또 고령 근로자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저희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우선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초연금 지금 소득의 70%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올해 30만 원 넘었죠. 기초연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3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이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자, 연금으로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면 기초연금 낸 사람들, 연금 가입한 사람이 이거 연금 내면 뭐하지? 기초연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초연금 이제 그것도 아마 치열하게 이제 논쟁이 벌어질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 문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국민연금부터 약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월급 100만 원을 받는 분이 보험료 9%로 9만 원을 내면서 40년을 내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그게 아까 그렇게 드리는 것도 지금 돈이 많이 이미 돈이 부족한 게 제가 아까 말 1,500조가 1,500조 넘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분들이 40년을 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40만 원인데 고작 40만 원인데 네, 윤석열 정부 공약대로 40만 원 지급하고 이재명 대표 주장하는 것처럼 65세 노인 모든 분들한테 40만 원씩 부부면 8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간 이하 저소득계층이 또 국민연금 액수가 일정 부분 넘었으면 예.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또 감액을 해버립니다. 깎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예. 아니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중간 이하 저 취약계층들은 국민연금 나왜 국민연금 뭐하러 가입해? 가입합니까? 이런 생각이 열심히 들겠는데. 가입해서 또 액수가 많아지면 기초연금도 절반밖에 못 받는데.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1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9만 원 보험료를 예. 40년 내서 받을 수 있는 게 40만 원인데. 40만 원인데. 야. 세금으로 40만 원씩 부부 80만 원 준다 그러면 예. 참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나 야당이나 지금 40만 원씩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대상은 뭐 야당은 뭐 다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국민연금 개혁할 때 이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 공약을 좀 깨면서 수정하고 그럴 생각들이 좀 있을까요? 뭐 제가 용산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저 같은 사람 또 저랑 생각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뭐 공적인 강화로 국민연금 보험료 조금 올리면서 더 주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 우리가 이미 기초연금 세금 걷어서 주는 기초연금이 있으니 있으니까. 노후 보장의 적절성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함께 보면서 적절한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를 예.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한쪽은 그냥 선거 때마다 우리 기초연금이 어떤 오명을 쓰고 있냐면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 원씩 올라가요. 올리는 제도로 예. 포퓰리즘의 어떤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고 뭐 제가 국책연구원에 있지만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잘못됐다고 싶을 때는 빨리 네. 후퇴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연금 공약 후퇴하라. 뭐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OECD 제가 공고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OECD 어떻게 공고를 했어요? OECD는 한국의 기초연금은 예.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매우 적다. 아, 아주 가성비가 낮은 제도다. 가성비가 낮은. 그러니까 이 제도 고쳐라. 벌써 그걸 2012년부터 공고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린 정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우리 사회자님, 예. 우리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우리 노인 빈곤율이 OECD 한국 중에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3분의 1이 예. OECD 기준으로 빈곤한 노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네요. 빈곤하지 받고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3분의 1은 상대 빈곤, OECD 기준 빈곤보다 훨씬 낮은 상대 빈곤 아래에 놓여 있는데 네. 그 상대 빈곤에 놓여 있는 분들, 절대 빈곤입니다. 이거는 네. 네. 최소한의 어떤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이나 OECD 기준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이나 똑같은 액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OECD에서는 그걸 바꿔라. 한국의 그건 기초연금은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제도다. 말이 안 되는 제도를 더 말이 안 되게 만들려고 지금 여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책연구원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적절한 연동해서 뭐 고쳐야 될 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분 특위위원들 중에서도 자문위원들 중에서도 기초연금이 그러니까 40만 원 올려도 우리가 이제 절대빈곤 자체가 올해 60만 원이 넘습니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려 그러면 예. 40만 원을 들여도 절대빈곤에서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분들로서 최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지금 받는 분들을 줄일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대상자는 줄여가면서 줄이고 좀 더 두텁게.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최소한 모든 분들이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두텁게 지원하자. 두텁게 대상자는 줄이고. 잘 조준해서 최소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연금도 잘 우리가 가꾸면서 기초연금도 점진적으로 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네. OECD에서 자꾸 얘기하는 어떤 상대 빈곤선까지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을 너무 많이 올려드리면 국민연금 가입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건 기초연금 현금급여는 한 35만 원 정도 드리고 핀란드 같은 나라가 비록 현금을 드릴지라도 예.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뭐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택 수당이나 뭐 의료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뭐 예를 들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액수만큼 추가해서 드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만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반드시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위원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말에 연금 개혁안이 이 자문위원회가 국회에 대한 의견을 내면 최종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시 또 다른 연금, 왜 뭐 군인연금 문제도 있고 뭐 공무원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OECD 또 하나 공고안이 공적인 통합 운영하라는 겁니다. 네, 그때 그런 얘기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